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오늘은 오프라인 카드 결제 단말기 사업으로 시작해 거대 핀테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스퀘어의 이번 분기 실적을 분석해보고 스퀘어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21년 스퀘어 2분기 실적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표는 지금 현재 스퀘어의 모든 비즈니스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스퀘어의 비즈니스는 크게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캐시앱 서비스와 상인들에게 제공하는 셀러 서비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분기 전체 매출 46.8억 달러 중에서 캐시앱 서비스로 올린 매출이 33.3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71.5%를 차지하고 있고, 셀러 서비스에서 올린 매출이 13.1억 달러로 28.8%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런데 스퀘어의 캐시앱은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할 때 보통의 비트코인 거래소처럼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는 방식이 아니라 스퀘어 측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한 다음에 거기에 약간의 수수료를 붙여서 고객들에게 다시 되파는 형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만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라 판매한 비트코인 금액의 전부가 매출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과대 계산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스퀘어 매출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매출을 보거나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한 그로스 프로핏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에요. 고객들에게 판매한 비트코인의 금액인 매출에서 스퀘어가 비트코인을 판매하기 위해서 매입한 비트코인의 금액인 매출 원가를 빼준 것이 바로 그로스 프로핏이니까요. 그래서 그로스 프로핏으로 본 스퀘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캐시앱 서비스 47.9%, 셀러 서비스 52.1%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캐시앱에서는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Subscription and Service Based Revenue의 매출이 4.9억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캐시앱을 통한 현금 입금 및 각종 결제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이에요. 우리나라의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앱을 보면 고객들이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없는데, 스퀘어는 왜 이렇게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많이 챙기는 걸까요? 그런데 송금이나 주식 구매 같은 캐시앱의 기능 대부분은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면 스퀘어는 어떻게 수수료를 통해서 4.9억 달러라는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스퀘어 앱의 부스트 기능인데요. 소비자는 캐시앱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결제하면 소비자는 비트코인과 같은 보상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현금으로도 출금이 가능한데요. 이 현금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부과해서 스퀘어는 매출을 발생시켜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주는 보상은 당연히 해당 인벤토리에 입점한 스퀘어의 파트너 기업들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스트 인벤토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벤토리에 입점한 기업들은 스퀘어 측에도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에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캐시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부스트 인벤토리에 들어온 스퀘어 파트너 기업들이 낸 일종의 광고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파트너 기업들도 믿질 게 없는 게, 고객이 자신들의 물건을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광고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물건을 사면 리워드를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물건값에는 당연히 이런 리워드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내는 돈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네 세상이 다들 이런 식으로 돌아가긴 하니까요. 요약하면 4.9억 달러의 수수료는 기업들이 지불한 광고비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셀러 쪽에서는 트랜잭션 베이스드 레비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건 스퀘어가 사업 초창기부터 계속해온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로서 상인들이 부담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스퀘어는 비트코인 매출의 특수성 때문에 매출의 성장률보다는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한 그로스 프로핏의 성장률을 보는 게 더 정확한데요. 이번 분기 그로스 프로핏은 1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 성장을 했고, 직전 분기 대비로 봐도 18.3% 성장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1년이 아니라 3개월 만에 20%에 가까운 성장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팔이나 비자 같은 카드 결제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그로스 페이먼트 볼륨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로스 페이먼트 볼륨은 스퀘어를 통해서 결제된 총 금액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차감하고 이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GPV가 이번 분기는 42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7% 성장했고, 직전 분기 대비 29.3% 성장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이뤄냈네요. 그리고 이번 분기 non-GAAP EPS는 0.66달러로 시장의 전망치인 0.31달러를 123%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어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66.6%, 직전 분기 대비로 봐도 61% 성장한 놀라운 결과였어요. 다만 매출은 컨센서스 예측치를
3억 9,854만 달러를 하회한 4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는 143% 성장한 수치이지만 직전 분기로 보면 16.4% 감소한 수치예요. 이건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져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퀘어는 비트코인이라는 매출의 특수성 때문에 매출보다는 그로스 프로핏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요. 그로스 프로핏으로 보면 직전 분기보다도 매출이 더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스퀘어의 실적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환상적인 성장률을 보였다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더군다나 실적을 발표하면서 호주의 애프터페이라는 기업과 인수합병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애프터페이는 후불 결제를 지원하는 핀테크 앱인데요. 애프터페이는 그로스 프로핏으로 보면 스퀘어의 7분의 1 규모이고 시가총액은 스퀘어와 4.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기업인데요. 애프터페이의 성장률은 미친 성장률이라고 표현하는 스퀘어의 성장률을 능가하는 성장률을 보여주는 기업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90% 이상씩 그로스 프로핏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스퀘어는 이렇게 좋은 기업을 290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요. 애프터페이의 현재 시가총액이 370억 호주 달러이니까 370억 호주 달러는 미국 달러로 273억 달러 정도가 되니까 비교적 적당한 가격에 좋은 기업을 인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수합병은 2021년 1분기에 완료가 된다고 하네요. 스퀘어와 애프터페이의 인수합병이 완료되면 이렇게 스퀘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인들에게 물건을 살 때도 애프터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고 캐시앱에서도 애프터페이가 들어오게 되면서 캐시앱의 사용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일단 애프터페이 서비스는 연간 활성 사용자 수가 상인들의 경우는 98,000명이고 개인 고객들은 1,620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숫자가 캐시앱에 통합이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연간 활성 사용자 수가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보이고요. 그리고 호주 기업이라서 2020년까지만 해도 호주에서 총 결제 금액인 GMV가 가장 높았는데 이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GMV가 가장 높아졌네요. 지금 스퀘어의 주 고객층은 북미 사용자들이기 때문에 애프터페이에 북미 사용자들이 합쳐져서 오는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리고 GMV의 증가 속도도 매우 좋아 보이고요. 아무튼 이번 인수합병은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인수합병이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다음은 전문가들은 이번 실적과 이번 인수합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수합병과 실적 발표 후 각 리서치사들은 일제히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특히 트러스트 시큐리티사가 향후 12개월 후의 목표 주가를 365달러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네요. 그런데 꼭 이번 실적 발표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도 이렇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스퀘어를 좋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조금 전 봤던 애널리스트들 의견의 평균치인데요. 총 4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스퀘어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 그중 27명은 매수 의견, 10명은 보유 의견, 3명은 매도 의견을 제시했네요. 그리고 이들은 향후 12개월 후의 목표 주가를 최소 114달러에서 최대 380달러로 제시를 했고 이들의 평균값은 263달러로 나왔네요. 현 주가와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요. 그런데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거의 1년 전 의견들인데요. 일단 이 애널리스트들은 다 틀린 애널리스트들이에요. 이들이 목표 주가를 제시한 지 거의 12개월이 지난 후에 지금 스퀘어 주가가 260달러대이니까요. 이 정도 됐으면 목표 주가를 조정이라도 해야 하는데 조금 너무하긴 하네요. 특히 UBS 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114달러와 120달러가 뭔가요? 참고로 작년까지만 해도 스퀘어는 고객과 은행의 가운데에서 서로를 연결해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면서 은행 업무를 제공했는데요. 지금 스퀘어는 미국 산업은행으로서 승인이 나서 진짜 은행으로서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난 3월달에 미 연방예금보험공사로부터 산업은행 최종 승인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제 생각에는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조금 의도가 불순해 보이긴 하네요. 물론 100% 저의 뇌피셜일 뿐이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최근 3개월간의 애널리스트 의견을 모아놓은 팀랭스에 따르면 총 28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스퀘어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고 이 중에서 21명은 매수 의견, 6명은 보유 의견, 1명은 매도 의견을 제시했네요. 그리고 이들은 향후 12개월 후에 목표 주가를 최소 185달러에서 최대 380달러로 제시를 했고 이들의 평균값은 301.71달러로 조금 전에 보았던 마켓비트 자료보다는 높은 수치이네요. 스퀘어처럼 성장세가 급격해서 주가가 급변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애널리스트의 의견으로 평균값을 내놓은 팀랭스에서 집계한 목표 주가가 개인적으로 저는 합리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리고 최근 전문가들은 스퀘어의 EPS 예측치를 대부분 상향 조정했는데요. 특히 실적 발표 후 2024년, 2025년, 2026년의 EPS 예측치를 엄청나게 상향 조정을 했어요. 물론 2024년부터는 예측치를 발표한 애널리스트 숫자가 작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EPS 예측치 수정값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음이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매출 예상치는 2021년, 2022년, 2023년은 실적 발표 후 소폭 상향 조정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 예상치는 거의 수정되지 않았네요. 이 말은 기존에 제시했던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와 실제 실적이 비교적 비슷하게 나왔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런데 2025년과 2026년은 예상 매출 수정치가 등락폭이 조금 심하긴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5년 2명과 2026년 1명으로 아주 소수 애널리스트의 의견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스퀘어에 대한 장기적 목표 주가는 제가 지난 6월 28일에 올린 스퀘어 기업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에서 크게 변한 것은 없어요. 아니, 이번 실적 발표 후 오히려 더 높은 목표 주가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진행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어떤 근거로 제가 이런 목표 주가를 계산했는지가 궁금한 분들은 제가 지난 6월 26일에 올린 스퀘어 기업 분석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